사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래퍼 남궁허슬님이시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쓰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쓰리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 이야기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첫 시참 마치고 무서운 경험을 하나 하고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좋은 거죠. 네. 휴가 갈 때는 귀신 한 번씩 보거나 뭐라도 한 번씩 보고 오셔라 라고 했는데 또 그거를 지켜주셨네요. 네, 아마 그 여행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3예요!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시참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다시 참여하게 되었고요. 제가 여행을 다녀왔던 시기는 비도 자주 오락가락하고 폭염이 활개를 치던 지난달 7월 말이었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앞으로 동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동이랑 단 둘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역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크게 그냥 돌비님 사연에 자주 등장하는 원도강 그 넓은 그렇죠. 강원도의 어느 한 지역이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함께 여행을 갔었던 이 동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귀신과 관련된 좀 굵직한 몇 가지의 사연들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가끔씩 무언가를 보거나 느끼기도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동이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무언가를 보거나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동이가 근래 겪었던 사연을 간단히 요약만 드리자면 동이가 예전에 농산물 유통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일을 할 당시에 거의 매일같이 쌀 배달을 가던 깃발이 꽂혀있는 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집에 쌀 배달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단골이셨던 무당님과 겪었던 어떤 일화도 있었고 전에 만나던 동이 여자친구가 귀신을 보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안을 가진 여자친구를 만난 이후로부터 좀 기이한 무서운 경험들을 이미 많이 겪어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동이가 7월 말쯤에 저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매일같이 자주 만나는 친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동아 왜? 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동이가 쓰라 나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여름 휴가인데 혼자 해외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국내에 어디 하루 정도 좀 쉬고 오려고 하는데 너 저번에 갔었다던 강원도 거기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올해 3월쯤에 강원도 근처로 곡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송캠프를 다녀왔었어요.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송캠프는 뭐 그냥 녹음이 가능한 음향 장비들만 간단하게 챙겨서 숙소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힐링도 하고 영감도 얻고 가이드 녹음까지 하고 오는 그런 여행 겸 일을 하러 강원도에 다녀왔었는데 동이가 제가 다녀온 그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거기 진짜 그 지역 대박이다. 회도 맛있고 바다도 보고 유명한 치킨도 포장해와서 먹으면 식어도 더 맛있고 다음날 순댓국 한 그릇 해장하고 오면 거기가 극락이다. 그 지역 진짜 최고다. 한번 꼭 다녀와라 라고 추천을 해줬죠 동이한테. 또 이 동이가 저한테 그래? 땡큐. 내일 바로 다녀와야겠네. 고맙다. 근데 쓰라 넌 내일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지만 직업이 프리랜서 쪽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내일 글쎄 뭐 작업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이가 갑자기 렛츠가를 외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렛츠가를 들어버리면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예. 그래서 그냥 바로 고민 없이 길이십니다를 외쳐버렸어요. 이렇게 동이와 저의 강원도 여행이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급하게 번개처럼 성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송캠프 때 다녀왔던 루트 그대로 가서 뭐 하루 쉬고 맛있는 거나 먹고 힐링하고 오자 생각하면서 숙소 예약부터 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여행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이기도 했었고 시기가 또 하필 성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부터 부랴부랴 찾게 된 거예요 전날 밤에. 여행 당일이 평일이긴 했었는데
전에 제가 묵었던 숙소와 그 지역 근처에는 예약이 가능한 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인근 지역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숙소들도 전부 예약 마감 상태였고요. 사실 뭐 남자 둘이 여행을 가는 건데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빈 방만 있으면 그냥 예약하자. 물론 예약할 때 더블 베드는 찾아볼 생각조차 하진 않았어요. 무조건 예. 각각 침대에서 자는 트윈 베드만 찾아보자 하고 찾다 보니까 조금 관광지와는 떨어진 괜찮아 보이는 예약이 가능한 숙소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위치가 숙소들이 좀 많이 밀집된 바다 인근은 아니었고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냥 하루 잠만 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약 가능한 숙소가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이 되고 숙소 체크인 시간이 4시부터라 점심이 지나서 느지막하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제 차를 끌고 동이를 태워서 휴게소도 한번 들리지 않고 바로 숙소로 향한 거죠. 뭐 가는 동안 즐겁게 노래도 듣고 물론 솔로인 남자 둘의 조금은 슬픈 칙칙한 여행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행이라는 건 늘 좀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안 막혀서 한 오후 4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일단 짐만 풀고 좀 쉬다가 바로 뭐 회 한 접시 하고 바다 한번 보고 들어와서 술 한 잔 더 먹고 일찍 자자 생각을 하면서 체크인을 하려고 주차를 하고 숙소를 들어갔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숙소가 좋은 호텔처럼 막 고층은 아니었고요. 낮은 층의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외관도 좋아 보였고 프론트에 안내해 주시는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층이 이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인포를 제외하고는 정말 좀 휑하니 비어있고 건설 현장 인부 아저씨들이 혼자 같은 것도 나르고 공사가 한참 중이었어요.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1층이 계속 공사 중으로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수선하게.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키를 받고 숙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숙소 자체는 좀 출장 갈 때 묵는 그냥 깔끔한 평범한 내부였고 다행히 1층에서 좀 공사가 소란스럽긴 했는데 공사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조용해서 별 생각 없이 짐을 풀자마자 그냥 근처에 바로 나가서 회 한 접시 바로 먹고 바다 한번 보고 오자 택시 타고 가 된 거예요. 동이랑 저랑. 근데 숙소에 들어올 때는 건물 뒤편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건물 정문 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쭉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던 게 전부다 보니까 주차장에 물론 이제 다른 여행 오신 분들 차들도 여러 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술 한잔하러 나가려면 차를 두고 근처 구경도 할 겸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조금 걸어서 택시를 잡으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플로 지도를 켜고 보니까 한 10분 정도만 걸어서 나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처음 가보는 숙소 뒤편으로 동이랑 향하는데 제가 제보 때 돌비님께 첨부드린 3가지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처럼 정말 불에 타서 방치된 듯한 잿가루들로 그을린 폐가 2개가 나란히 숙소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폐가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서 이때가 아직 해가 쨍쨍한 밝은 오후쯤이었어요. 근데 저런 폐가의 모습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었거든요. 야, 무섭다, 이거. 예,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동이랑 야 대박이다. 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숙소 바로 뒤에 폐가가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안심이 됐던 게 폐가 건물이 이렇게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2개 중에 어떤 한 건물 2층에 어떤 아저씨가 혼자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뭐야, 예. 저랑 동이랑 그 폐가 건물 안에까지는 들어갈 만한 용기는 없어서 예. 앞에 서서 멀찌감치 폐가 쪽을 쳐다보니까 2층에 어떤 아저씨께서 우통을 벗고 되게 구릿빛보다는 고동색에 가까운 피부색의 아저씨가 혼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난시 때문에 평소에 시력이 좀 안 좋긴 해도 아직 해가 떨어지지도 않은 초저녁쯤의 시간대였고 확실히 이게 사람인 게 보였거든요. 사람 형체가. 그래서 제가 동희한테
야, 저거, 저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이도 이제 그제서야 2층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막 웃으면서, 어차피 저 아저씨 있는 데까지는 저랑 동이 대화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동이가, 야, 저기 머리카락도 몇 가닥 없는 사람이 왜 우통을 까고 있냐? 웃기네?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폐가 옆 저희 숙소에도 공사 작업이 한창이었으니까 1층에 철거 작업을 하는 건가 보다. 당장 건물이 이렇게 멀리서 봐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대박이다 안전모도 안 끼고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저렇게 낭만 있게 일을 하시냐. 혼자 좀 위험해 보이는데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무서워서 계속 그 폐가 쪽을 쳐다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폐가를 등지고 핸드폰 연락 온 것들 확인하면서 잠깐 폐가들 앞쪽에 멈춰서 동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구름과자 타임을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동이가 쌍욕을 하면서 야 쓰라 뛰어! 하고 숙소 쪽으로 돌아온 길로 막 혼자 뛰어가는 거예요. 저도 일단 뭔진 모르지만 같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한 100m 조금 넘게 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동이한테 야, 왜 혼자 도망가냐? 뭔데 무섭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이가 저랑 같이 봤던 그 2층에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2층에서 그 밑에 1층은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거든요. 유리가 깨져서 텅 비어있는 2층 창문 앞으로 저도 봤고 동이도 봤던 그 아저씨가 그 철봉 앞구르기 하듯이 쑥 하고 내려오더니 대롱대롱 매달려서 본인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 형태가 나체의 상태였대요. 그래서 위아래에 뭐 전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니 1층의 천장 쪽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뒤쪽으로 기어서 엄청 빠르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뭔 헛소리냐고 이런 거 장난쳐도 하나도 안 무섭다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동이한테 장난치는 줄 알고.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영문도 모르고 일단 도망치도 뛰어왔는데 동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무섭죠.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둘 다 어떤 상의 탈의한 남자의 형체를 공통적으로 보긴 본 거잖아요. 분명히. 저도 봤었으니까 두 눈으로. 근데 동이는 계속 아니다. 자기가 진짜 똑똑히 봤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이는 무서워서 눈물이 맺힌 게 아니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어이없는 걸 본인만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냥 좀 헛웃음이 나오면서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맺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그냥 저쪽은 절대 다시는 가지 말자 하고 다시 숙소 쪽으로 뒤로 돌아와서 택시를 그냥 숙소 앞에서 바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던 횟집으로 향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계속 택시 안에서도 뭐 아까 그 뭐였냐 귀신이냐 그 이야기만 동이랑 주구장창 하다가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회도 먹고 옆에 보니까 또 따로 놀러 오신 뭐 다른 여성분 일행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힐끗힐끗 의식하면서 막상 또 즐겁게 놀다 보니까 아까 느낀 공포는 그냥 헛것을 본 거다 라는 식으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회 한 접시 하고 근처에 바다에 들려서 발도 담그고 막 윷놀이나 LED 조명 같은 것들도 좀 본 다음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술도 좀 깰 겸 한 30분 정도를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더 사고 술김에 무슨 용기가 생겼었는지 술 기운 때문이었겠죠. 그냥 아까 폐가에서 봤던 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한 번 더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게 좀 헛것을 잘못 본 게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호기롭게 폐가로 기레이스를 한 거예요. 동이랑 저랑. 어차피 숙소 바로 뒤편이 폐가였으니까 들어가는 김에 잠깐 들렸다 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씩씩하게 폐가 바로 앞까지 걸어갔어요. 네. 이때가 한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완전 어두운 밤이다 보니까 아까 화날 때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기가 다르죠. 네, 맞아요. 그 음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소나기가 한번 잠깐 쏟아졌었어요. 아, 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랑은 다른 곳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폐가 흉가 체험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리스펙할 만큼. 밤에 보는 폐가의 외관은 너무 무섭고 습하고 돌비님 말씀처럼 음기가 막 흘러 넘치고 축축한 뭔가가 막 제 몸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만 같은 불쾌한 느낌도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밖에서 절대 들어가진 말고 안에 들어가지는 말고 둘러만 보고 얼른 가야지 생각하면서 핸드폰 손전등 플래시를 켜고 폐가 근처를 막 비춰보니까 폐가 안에가 의자, 집기류, 철근 같은 뭐 이런 별의별 물건들이 2층에 걸려서 아래로 이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되게 위태롭게 위험하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이는 막 아까는 소리치면서 도망가더니 술이 좀 많이 취했는지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요. 그 폐가 근처 주위를 돌면서 자세히 둘러보고 있고 저는 동이만큼의 용기는 생기지가 않아서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네. 아까 동이가 저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저도 조금 두려움을 이겨낼 겸 제가 돌비님 방송 보고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다 보니 아까 봤던 그 아저씨 형체한테 막 말을 거는 척 가짜로 연기를 했어요. 동이를 놀리려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휘파람을 폐가 앞에서 술김에 2번을 불었어요. 안 돼. 휘파람을 불면서 아저씨 아까 동이가 여기 아저씨 봤대요. 동이가 아저씨 또 보고 싶대요. 이렇게 씩씩한 척 장난을 치는데 그 순간에 손전등을 켜고 들고 있던 제 핸드폰에서 진동이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자마자 진동이 울리니까 왁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다시 폰을 주워서 보니까 저랑 올해 초에 같이 강원도를 다녀왔었던 음악을 하는 형한테 전화가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와중에 이 형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덜 무섭겠다. 그래서 전화 온 김에 통화하면서 구경 그만하고 빨리 숙소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형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형 무슨 일이야? 하니까 한 3초 있다가 대답을 해요. 쓰라 강원도 잘 갔어? 어때 거기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평소 이 형이랑 통화를 할 때 저희가 예 이런 식으로 둘이 추임새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제가 잘 왔지 어쩌고 저쩌고 좀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주저리 하는데 형이 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 하더니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나 폐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 형까지 장난을 치나? 너무 무서워서 동희한테 야 동아 뭐 별거 없네 그냥 가자 얼른 이러니까 동희도 그냥 그러자 이러고 약간 조금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조금 뒤편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야 뭐 봤어? 왜 그래 뭐 없지? 부르니까 뭐 별거 없네 일단 들어가자 덥다 들어가서 얼른 씻고 맥주나 마시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도 습하고 덥다 보니까 둘 다 땀도 많이 흘렸고 그냥 각자 대충 샤워하고 맥주 한 캔만 더 하고 자자가 된 거죠. 들어가서 동희가 숙소에 도착해서 먼저 씻으러 들어간 동안에 제가 뭐 맥주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두고 TV도 뭐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다시 아까 전화 통화하다 끊겼던 형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형 아까 전화가 끊긴 것 같다. 와 나 방금 여기 숙소 바로 뒤에 폐가가 있어가지고 거기 친구랑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형한테 전화가 와서 형이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이래서 너무 무서웠다. 얘기를 하니까 형이 야 쓰라 너 나랑 통화할 때 바다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칙 소리도 들리고 주변이 말소리가 들리고 되게 소란스러웠대요. 그래서 옆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래서 이 형은 제 SNS 이제 스토리를 보고 바다인 것 같아서 수학이 너무 들리는 소리가 뭐 아직 바다이거나 근처 술집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폐가 주위에는 정말 저랑 동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고요한 정막 그 자체였거든요. 저도 그 숨막히는 고요함에 이제 압도당해서 무서움이 배가 되다 보니까 빨리 숙소로 막 서둘러서 왔던 건데 술집 같은 웅성대는 소리랑 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대요. 제가 대답하는 말도 안 들렸고
일단 자기는 이걸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보고, 야, 쓰라, 너가 막, 이 소리만 계속 하지 않았냐고 되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여행 뭘까, 진짜 제대로 좀 뭔가에 홀렸다. 일단 전화를 끊고, 동희가 마침 씻고 나오길래, 통화 이야기 한 거를 전했죠, 들려줬죠, 동희한테도. 그랬더니 동희가, 야, 쓰라, 아까 사실 우리가 2층에서 처음 본 게 사람이 아닌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그 형체를 뚜렷하게 제 눈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물어봤죠. 누가 거기 2층에 호기심으로 올라갔다가 우리 보고 도망간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그 폐가에 갔을 때, 동희가 한 바퀴를 둘러보니까, 두 폐가 모두 불에 타서 화재로 전소가 돼서 건물의 틀만 남은 상태가 맞았고, 네. 그 2층에 사람 형체를 봤었던 건물의 내부랑 뒤쪽을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불에 탔는지 뭔지 몰라도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자체가 없었고 막혀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1층 필로티 기둥도 엄청 높아서 사람이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돌빈님께는 제가 낮에 찍었던 폐가의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 폐가가 2층에 이것저것 막 가구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방치해둔 이유가 어차피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철거를 안 하고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름이 돋기는 했지만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미스터리한 경험도 할 수도 있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도 전환할 겸 저희 둘 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똑같아요. 사실 번개 여행을 온 이유도 그 주에 이제 그 가수분의 콘서트 티켓팅을 실패해서 좀 적적하던 참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가수분 라이브 영상 보면서 마음도 안정시키고 무서운 얘기는 일절 안 하고 맥주도 홀짝이다가 술도 좀 많이 마셨고 피곤해서 둘 다 12시 전에 일찍 잠에 들었어요. 저는 이날 전까지는 여태 살면서 가위라는 거를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먼 지방에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자주 묵거나 아니면은 뭐 귀접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같이 잤을 때도 단 한 번도 가위라는 걸 눌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술 기운에 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계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전원이 꺼졌다가 충전기를 꽂으면 이렇게 띡 하고 화면이 켜지는 것처럼 잠에서 깬 게 아니라 눈만 삑 하고 떠지더니 눈도 깜빡여지고 막 주변도 다 보이는데 정말 눈알만 굴릴 수 있고 눈을 제외한 나머지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게 가위인가 이렇게 단번에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취된 느낌도 아니고 정신이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번쩍 들었는데 몸은 전혀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질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의식은 뚜렷한데. 근데 갑자기 물비린내는 아닌데 약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좀 흙이 썩은 것 같은 불쾌한 비릿한 냄새가 벽걸이 TV 밑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 쪽에서 엄청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 냄새를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빗대어 보자면 상온에 방치해둬서 상해버린 쿰쿰한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비가 왔을 때 축축하게 젖은 진흙 같은 걸로 감싸서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운 듯한 그런 정말 비릿하면서도 탄 것 같은 불쾌한 냄새였어요. 이 냄새가 냉장고 쪽에서 너무 역할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코에. 그래서 누운 상태로 냄새가 나는 냉장고 쪽을 아래로 내려다 봤는데 제가 돌비님께 마지막 첨부드린 세 번째 그림처럼 이게 뭐야? 정확히 이 그림이 제가 봤던 그 형체의 첫 모습이었어요. 일단 생김새를 묘사해보자면 머리카락이 몇 가닥만 길게 붙어 있었고 눈알, 콧구멍, 그리고 누런 치아가 보이는 거의 한 반쯤 해골이나 미라에 가까운 부패한 모습에 갈비뼈가 뻔히 드러난 것처럼 정말 그 뼈에 휴지 한 장 정도의 살가죽만 붙여놓은 것 같은
뼈만 보이는 고동색의 알몸의 남자가 이렇게 쭈그려 앉은 채로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입은 계속 찢어지게 웃으면서 근데 고개를 왼쪽으로 90도로 까딱 반복하면서 웃어요. 그러더니 보통 제가 학습에 의해서 배웠던 알고 있는 귀신들의 웃음소리는 킥킥킥 아니면은 막 으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산 송장 같은 형체가 그 벽걸이 TV 밑에 냉장고 옆 공간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다가 순간 이동하듯이 제가 누워있는 침대에 와서 인어공주처럼 제 옆에 걸터 앉더라고요. 걸터 앉아서 이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사극에서 나오는 장군님들처럼 어허허허허 호탕하게 막 웃는 거예요. 오. 목소리도 엄청 굵어요.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듯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웃는데 웃을 때마다 그 갈비뼈가 제 앙상해서 그 들숨날숨하는 게 공기가 막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선명하게 보이고 막 그 누런 치아도 온몸이 다 썩어 없어져가지고 뿌리까지 보이다 보니까 치아가 보통 사람보다 한 2~3배는 더 커 보였고요. 지금도 그 웃음소리가 정말 정확히 기억날 정도로 소름 돋게 선명한데 막 어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누워있는 제 옆에서 박수를 막 쳐요. 계속 고개를 왼쪽으로 90도로 까딱까딱 거리면서 손으로는 박수를 막 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박수를 칠 때 이제 손바닥끼리 막 부딪히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얘는 손가락 있죠? 그 해골 같은 뼈에 그 살가죽만 붙어있는 손가락으로 왼쪽 손가락 5개, 오른쪽 손가락 5개를 각자 짝에 맞게끔 손가락끼리만 딱딱딱 부딪히면서 정말 너무 즐겁게 거기는 막 왼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신나게 손가락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 왔구나. 야 반갑다. 이러면서 그 손가락 박수 치던 손으로 누워있는 제 오른손을 잡고 악수를 하듯이 막 제 손을 미친 듯이 흔들더라고요. 그 촉감도 아직 생생한데 막 어허허 웃으면서 고개는 계속 왼쪽으로 까딱거리고 제 손을 정말 장난감 다루듯이 악수하듯 흔들다가 제 손이 침대에 계속 망치질하듯이 부딪히는 게 그 고통이 실제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가위에서 풀리게 된 거죠. 손이 침대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위에서 깨고 나니까 들었던 뭐 웃음소리와 느껴졌던 촉감은 생생한데 정말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냄새나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이제 진짜 잠에서 깨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위에서 이제 깨어난 게. 근데 오른손은 정말로 방금 누구랑 악수를 막 한 것처럼 저릿저릿해요. 그 상태로 이제 옆에 동이를 보니까 얘는 이제 옆으로 제가 있는 쪽을 보면서 누워서 막 새근새근 신생아처럼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살면서 처음 가위를 눌려본 경험이다 보니까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솔직히 현실이라는 게 자각이 된 후로는 공포가 사실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막 술기운도 올라오고 잠도 부족해서 얼굴을 그냥 베개에 파묻고 왜냐면 또 뭔가를 보거나 듣게 될까 싶어서 엎드려서 이불을 그냥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뒤척이다가 결국엔 잠에 다시 들었어요. 네. 또다시 방전되듯이 이번엔 엎드려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손으로 주먹으로 보리보리 쌀 하는 거 아시죠? 보리보리 쌀 할 때처럼 제 뒤통수를 어떤 손바닥이 한 손으로 꽉 하고 제 머리통을 쥐어잡더니 숨을 못 쉬게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침대 쪽으로 팍 하고 누르는 거예요. 고문하듯이. 진짜 제 뒤통수를 감싼 그 손바닥이랑 움켜진 5 손가락의 느낌이 고스란히 발끝까지 전해지면서 숨이 갑자기 턱 하고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다 보니까 헥헥거리다가 진짜 이러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잠에서 깼거든요. 그때 시간이 좀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었는데 동이가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깼던 거예요. 제가 막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저를 봤는데 제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엎어진 상태에서 막 얼굴만 좌우로 흔들면서 약간 뭐 물고문 당하는 것 마냥 끙끙거리더래요. 그래서
동이가 그걸 보고 저를 흔들어서 깨웠다는 거예요. 저 방금 상황이랑 아까 가위 눌렸을 때 봤던 형체의 모습을 너무 무서우니까 동이한테 다 설명을 했죠. 근데 그걸 다 듣고 동이가 나는 뭐 사실 자면서 느끼거나 본 게 없다. 너가 피곤해서 그럴 거다. 걱정하지 말고 TV 틀어놓고 예능 보다가 잠이 오면 뭐 조금이라도 더 자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운전해서 서울로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피곤하면 안 되니까 동이가 제 걱정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잠이 더 이상 올 리가 없죠. 네. 땀도 한 바가지 거의 1년치의 땀을 흘렸다 보니까 입고 있던 잠옷 반팔도 그냥 훌러덩하고 샤워부터 하려고 정신 차릴 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바로. 네. 이제 세면대에 서서 뭐 제 뺨도 한번 정신을 차릴 겸 뭐 치고 머리부터 감기에는 일단 고개 숙이기가 무서우니까 양치부터 하자 하고 거울을 보면서 치약을 짜는데 숙도 같은 경우가 입구에 꽂아둔 카드를 빼면 전원이 전부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처럼 갑자기 두꺼비집 내리듯이 뭐가 딱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방 전체가 피웅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나면서 화장실 불이 그냥 픽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암흑 공간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제가 거울을 보고 있었잖아요. 귀족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거울 가셔가지고 오히려 암흑이 되면은 거울이 더 밝게 보이면서 제 얼굴만 동그라니 새파랗게 거울에 비치니까 이게 정말 귀신보다도 이제 제 얼굴을 보니까 막 심장마비 걸 것처럼 무섭더라고요. 저는 귀신을 본 건 아니고 이제 제 얼굴을 본 건데도 불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꺼질 거란 생각을 못 했으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제 얼굴이 미스테리 극장 같은 90년대 방송에 나오던 귀신 분장처럼 느껴진 거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단전에서부터 막 10호흡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화장실 문 부술듯이 뛰쳐나가 보니까 방 안에는 또 불이랑 TV도 다 켜져 있었고 동이가 이제 TV 보고 있다가 제가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급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거의 막 울다시피 하면서 야, 갑자기 화장실 불이 꺼졌다 혹시 너가 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내가 뭐 그런 장난을 왜 치냐고 뭐 조명 버튼 네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있고 난 일어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동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눈을 비비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사실 아까 너 자면서 끙끙 앓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했대요. 왜냐면 이제 저랑 10년 이상을 여행을 같이 다녔던 친구다 보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동이도 처음 본 거죠, 살면서. 물론 뭐 가위 같은 것도 뭐 눌릴 수는 있는데 제가 봤었던 그 고동색 피부의 산 송장 같은 모습을 아까 동이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동이가 자기한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어제 처음 폐가에서 봤던 그 나체의 남자랑 모습이 겹친다. 난 어제 그 형체를 자세히 봐서 모습이 좀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너가 설명한 그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다. 나 너가 안 믿고 무서워할까봐 자세히 생김새는 얘기를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이가 자기는 어제 잘 때 뭘 보거나 가위에 눌리진 않았었는데 새벽 3시쯤에 자기도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깼었대요. 깼는데 얘는 이미 막 많이 봤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좀 심상치 않을 때 맡았던 냄새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눈을 안 뜨고 그냥 꼭 감은 채로 있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우리가 어제 봤던 게 술이 너가 어젯밤에 다시 폐가에 찾아갔을 때 휘파람 불어가지고 너한테 따라붙어서 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 초반에 동이가 예전에 단골이신 무당분께 쌀배달을 전담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동이도 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지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동이가 해준 말이 원래 휘파람을 부는 행위 자체는 동자신 그거를 부르는 행위래요. 근데 이제 음기가 가득하거나 어제 갔었던 그 폐가 같은 경우는 화재로 그 주변이 전부 좀 전소되고 그을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곳에는 꼭 거기서 어떤 사고를 당한 영가가 아니더라도 분명 좀 그런 기운을 가진 화재터에는 동이가 뭐라고 명칭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화마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귀신을 뭐라고 했었는데 화마 같은 것들은 강원도 산간이 워낙 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귀신들이 분명 근처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중에 우리한테 관심이 가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었던 한 영가가 우리가 재밌어 보여서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가서 좀 휘파람도 불고 아저씨 여기에 까불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사람이랑 놀고 싶어서 아마 따라와서 장난을 친 걸 수도 있다. 네. 내가 어제 새벽 3시쯤에 맡았던 냄새는 평소에 맡아본 귀치랑은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다른 어떤 무언가가 우리 방에 왔던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이가. 그때 상황을 막 다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좀 떨리는데, 중간에 몇 개 빼먹었던 얘기들도 막 얘기 마무리하려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저희 둘 다 핸드폰이 무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침대 밑이랑 동이 침대 바로 밑에서 계속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들려가지고, 저도 이제 제 침대에 막 들춰보고 동이도 막 자기 거 들어봐도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 진동 소리가 계속 막 장난치듯이 울리는 거예요. 아무튼 숙소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동이 말로는 그냥 뭔가가 장난을 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저랑 동이 둘 다. 그래서 이제 막 도망치듯이 짐만 챙기고 아침 8시쯤 일찍 그냥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서 차 안에서 정신 좀 차리고, 뭐 귀신을 보긴 봤지만 또 이제 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장칼국수 한 그릇 먹고 서울로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와서 이제 저랑 동이랑 며칠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예.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숙박업소 리뷰라든지 찾아보니까 숙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 지역이 비교적 얼마 안 된 한 몇 년 이내에 근처에 화재가 크게 한번 났던 지역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있던 현장 근처에 찾아봤을 때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확인을 했어요. 기사들을 검색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 1층이 체크인 때 공사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공사하던 것도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벽지까지 다시 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철근 뭐 이런 것도 막 나르고 계셨고.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던 폐가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묵었던 숙소 1층까지 좀 화재 피해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화재 현장 근처를 떠돌던 어떤 영가가 제 휘파람 때문에 붙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제 인생 처음으로 어떤 무언가를 예.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던 여행 야, 이야기였습니다. 진짜로 설명을 기깔나게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시지? 오늘 많이 떨렸어요. 지금 그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주변에 분명히 귀신들이 있었을 건데, 그 네, 중에서도 이제 뭔가 화마귀라고 하거든요. 불타 죽은 귀신들이. 화마라고도 불리고, 뭐 이제 화마귀라고도 불리는데. 화마귀가 맞는 것 같아요. 동이가 말해줬던 게 제가 3글자였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돌비님. 어쨌든 화마나 이제 화마귀나 귀자만 붙인 네네. 거니까. 근데 이런 귀신들이 거기서 꼭 그러니까 불타서 죽은 귀신이 아니더라도 불탄 현장을 그렇죠. 돌아다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하기야, 뭐 물에서는 물귀신들이 많고 불탄 곳에는 또 불귀신들이 많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야, 그걸 또 선명하게 보신 부분도 대단하시네. 예, 그 동이가 가끔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원치 않게 자주 보더라고요. 많이 안타깝긴 하죠. 근데 옆에서 저는 그냥 보면 재밌어요. 이런 또 사연들도 많이 들려주고 하니까. 그리고 절대로 휘파람 불면 안 돼요, 밤에. 이게 뱀 나온다고도 하지만 귀신 예. 부를 때 무당분들이 막 휘파람 분단 말이에요, 밤에. 저도 이제 돌비님 사연 많이 보면서 예. 이거 좀 근데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분명히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맞아요. 음. 예.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쓰리님 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원도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곳이 이상할 뿐입니다.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고, 화재 현장, 말 그대로 흉가나 폐가 이런 곳은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재수가 없으면 귀신에게 시달릴 수가 있고, 재수가 좋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불복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모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모모님, 근데, 저도 네. 모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네. 뭔가 말투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예, 그렇죠. 네, 듣다 보면, 그 배우 손현수님인가? 무슨 현수님이신 것 같은데? 현주님인가? 아, 네네네. 아, 맞네요. 손현주님 목소리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소년주,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네. 네네. 저는 비슷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글로벌한 얘기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그냥 그녀. 그녀? 예, 그녀가 알겠습니다. 겪은 이야기. 그러면 바로 또 그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모모예요. 이게 한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인데, 지방에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숙소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보통 주말이 되면 이불 빨래? 이걸 코인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 그 동네가 외국인들이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저랑 빨래를 하게 됐는데, 한국말 좀 곧잘 하더라고요. 한 뭐 50%는 알아듣고 뭐 50%는 바디랭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이렇게 계속 몇 주씩 보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너 초청장 보낼게. 한번 놀러 와.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인연을 갖다가 이 친구는 이탈리아로 갔고, 저도 뭐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수개월이 또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친구. 로베르토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비행기 표까지 끊어서. 그래서 마침 제가 또 그때 좀 여행을 하고 싶어서 하던 프로젝트도 좀 끝나고 해서, 그래 뭐 휴식차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뭐 한 일주일 정도 놀다 와야 되겠다 해서 갔죠. 이탈리아에 가면 길거리에 있는 거지도 원빈보다 잘생겼다는 말을 실감하겠더라고요. 거기 잘생겼죠. 예. 예. 제가 간 곳은 로마에서 밑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남부 이탈리아 쪽이었는데, 해변가가 있는 그쪽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오지 못하고, 거기는 뭐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포카리 스웨트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 다 레모나. 여자들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다. 그래서 뭐 환상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친구 보고, 야, 이 동네를 좀 잘 알고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면 어디 곳으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흔히 말하는 선술집, 그러니까 이탈리아식 펍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친근하게 대화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구간의 소통의 창구를 자기가 다리를 연결해 주겠다. 뭐 술 한잔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진짜 되게 조그만 펍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술을 한잔 먹는데, 저 끝쪽에 맨 구석에 한국인과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조용하게 이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베한테, 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이주민 2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누나가 좀 대단한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랬더니, 이탈리아 전역에 한국 물건을 파는 물품점을 전국 체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금수저겠죠. 뭐 그 사람이 돈 많은 거하고 저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이제 잘 없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대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갔는데 또 그분하고 마주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오더라고요.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 이 친구 때문에 우리 놀러 오게 됐다. 자질구레한 얘기를 이제 다 했죠. 다 하고 나서 우리 좀 더 친해지면 내가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할게. 거기서 식사라도 함께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컥 그렇게 가다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근데 그 로베가 하는 말이 뭐 저 누나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되게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가 보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나도 며칠 있으면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뭐 나쁘진 않겠다. 뭐 죽이기 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뭐 그런 악한 기운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 자체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저택이더라고요. 앞에 뭐 큰 정원이 있고 방이 뭐 거의 수십 칸 있을 정도의 큰 저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고 술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 로베라는 친구는 어쨌든 한국말을 완벽하게 다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했겠죠. 얘는 먼저 잠이 들었고 소파에 기대서 그리고 저하고 여자 그러니까 뭐 돌순이랑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때 한참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가 너무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하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어쨌든 뭐 며칠 후면 돌아갈 사람이니까 예. 자기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소설처럼 영화처럼 느껴져도 괜찮다. 나도 어디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겠다. 믿거나 안 믿건 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들을 준비됐습니다. 하고서 준비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순이는 몇 년 전에 매일같이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대요. 주로 뭐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점원들의 응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없이 독서를 퍼붓고 쇼핑 중에 매장에서 당연히 고급 커피를 마셔야 하고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야 되고 그렇다고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약간 좀 재력가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컸으니까 이게 아나무인인 거죠, 이 여자는. 그리고 오히려 뭐 백화점의 매니저부터 뭐 점장까지 이 돌순이 앞에서는 쩔쩔매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성격도 소위 말해서 낮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국 체인을 하는 이제 아빠의 고명딸 그러니까 외동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겠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쇼핑 가면 뭐 호텔로 가서 호텔에서 파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친구라는 명분으로 이 돌순이를 떠받드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자리도 깨찰까봐 아니면 이익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실증을 되게 잘 냈었대요, 자기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올해 이틀씩 3일씩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돌순이하고 돌순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집 말고 이제 그 전에 아버지랑 살던 집이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를 지킨 집이라는 거예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되게 명당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인가가 없었대요. 그 저택 주변에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가사도우미와 집사, 뭐 정원사, 기사가 거의 상주에 있고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돌순이밖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큰 저택에서. 가끔 고모의 내외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방문을 자주 했대요. 근데 이 아버지 철칙이 기업을 자식이 위해는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모의 내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가식적인 살가움은 기본 장착인 거예요. 그 고모 내외는. 더러워도 참고 막 웃어야 되고. 이제 돌순이는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기에 아버지가 나무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버지가 원하는 전공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결혼도 하기 싫어했었고. 근데 아버지 주위에 전문 경영인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법인 거예요. 사위를 일찍 들이려는 이유도 돌순이를 도와서 경영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라. 하지만 기업 간의 결혼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대요. 결국엔 그 결혼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인해 회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적당히 도덕적이고 영리한 사람을 원했대요.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 정보와 수소문을 통해서 맞선을 볼 후보 남자들을 고른 거예요. 그게 뭐 동양인이든 아니면 뭐 이탈리아 현지인이든 맞선 볼 것을 맨날 권유를 했지만 결국에는 돌순이는 이런 지하에 다 단칼에 거절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는 큰 지병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거의 뭐 혼수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유서는 미리 다 써놓은 상태고. 근데 이게 이 돌순이 입장에서 아버지의 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기 경영자가 누가 될 건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맞선을 보기로 결심을 했대요. 돌순이는 아버지가 맞선이라고 한 남자들 중에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남자를 네. 골라서 카페에서 맞선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무슨 종합병원의 화상센터의 전문의였다는 거예요. 평소 그 아버지의 꿈이 그런 병원이라든지 학교를 짓는 게 되게 꿈이어서 후보 중에 그런 사람들을 고르지 않았나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래서 인성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대요. 근데 이 이제 돌순이 눈에는 그전 신분 상승의 눈이 먼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렇게 툴툴거리는 말투도 다 참아내고 짜증을 내고 그냥 웃음으로 뭐 이렇게 화답하고 근데 이제 이 돌순이가 너무 그렇게 계속 툴툴툴툴 거리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도 한계에 다다랐던 거예요. 남자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제 맞선을 종료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순이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절을 당해본 거예요. 늘 자기가 갑의 입장에서 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 모욕감과 분노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빙하던 카페 직원, 여직원하고 부딪히면서 옷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순이는 이탈리아 그 여직원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을 해댔고, 그 여직원은 이제 뭐 어쩔 줄 모르고 되게 쩔쩔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가 직원 교육을 정말 잘 시키는 카페로 되게 유명했대요. 무조건 손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참아내고 그렇게 한 카페라서 직원 교육이 그렇게 된 상태라서 그 여직원도 반항을 못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걸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이도 비슷한 또래 여자한테 자기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직원도 뭐 참긴 참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돌순이는 그 순간을 이제 놓지 않고 눈빛을 듣고 나서 왜 노려보냐면서 다시 사람들 앞에서 막 인격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과거에는. 그날 밖에 나오는데 비가 후두둑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좀 더러워진 기분을 좀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보통 평소 같으면 이제 쇼핑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길 드라이브를 택했대요. 그 돌순이는 운전을 해서 어떤 강변 한적한 곳에 주차를 시키고 우울해진 마음을 좀 달래려고 우산을 쓰고 길을 걷는데 보통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산을 앞으로 숙이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 탁 길을 가로막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서 우산을 슬며시 올리니까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이 느닷없이 돌순이한테 얼굴에 뭘 확 뿌리고 도망을 가더래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얼굴이 막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황산을 얼굴에 뿌리고 그러니까 뭐 피하긴 피하는데 그래도 몇 방울이라도 튀어도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보통.
근데 마침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바닥에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돌순이 보고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향했대요.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했는데 결국 이 돌순이의 피부의 화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눈에 들어간 황산이었대요. 실명인 거죠. 거의 실명 수준인 거죠. 결국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다 했는데 실명 판정이 내려졌대요. 돌순이가 병원에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치의가 묵묵히 그걸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주치의가 맞선을 받던 남자, 낮에 맞선을 받던 남자, 그 남자가 주치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순이의 독한 마음도 그 남자 앞에서는 조금씩 누그러졌대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치료를 이렇게 잘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왔다 가고 뭐 간호사도 왔다 가고 이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자기 공간이 너무 있고 싶었대요. 이미 뭐 실명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종료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대요. 결국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부모 내외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소파에 앉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집안일을 하던 사람들도 마치 그 고모 내외가 원주인인 것처럼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에. 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 돌순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결국에는 경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모 내외가 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돌순이 생각했대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기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유언장이 다 있고 아버지 뜻도 있으니까 되게 매몰차게 고모 내외를 거기서 내쫓았대요.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근데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자신한테 황산 테러를 한 인물이 누굴까? 네. 자기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을 하대하고. 너무 많아서 유추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의심된 사람들은 경찰 입장에서도 알리바이가 있어서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그 근처에는 그 흔한 CCTV도 없고 사람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이라서 자동차 블랙박스 확보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차는 또 이미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고통은 시작이 됐대요. 이 돌순이의 고통은. 모조리 소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나는 소리가 전부 의심스럽고 전부 다 적처럼 느껴지더래요. 평소에는 이제 신경도 안 쓰던 소리 하나하나가 돌순이한테는 전부 의미 있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평소에 조용했던 집안은 왠지 그 안에 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이 워낙 예민하니까 이 돌순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쑥 타고 가면 그 소리가 이내 없어지고 이내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사 도우미에게서 나는 소리도 되게 거슬렸대요. 도우미가 무슨 식사나 차를 이렇게 내줄 때 손 주위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더래요. 그 가정부의 손에서. 그래서 돌순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면서 그냥 가볍게 넘겼었대요. 그 가정부가. 모든 소리는 이제 이 돌순이의 귀를 자극했고 신경을 곤두서게 했겠죠.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조차도 거슬렸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귀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찜찜하더래요. 네. 자기의 평소 행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소리 나는 물건들을 모두 무음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렇지 못하는 물건이면 없애달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주 작게 나는 미세한 소리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돌순이의 불안감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 갔대요. 뭐 하나하나 다 의미를 두고. 근데 지금 이 돌순이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직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전화기가 불통이라고 말하면서 수리 기사를 불렀으니까 곧 해결될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하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도 이 수리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럴 것이 뭐 워낙 외진 지대라서
보통 우리 한국처럼 빠르지 않잖아요. 유럽이나 뭐 이런 그렇죠. 보통 서양권이 택배도 보통 막 15일 있다가 오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돌순이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기로 했대요. 직원들한테 이제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고 집을 탁 나서려고 하는데 밖에 막 빗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 여니까. 근데 이 돌순이가 황산 테러를 당하던 날이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심했었대요. 비하면 황산 이렇게 연관성이 지어져 버리니까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냐면 샤워를 하려고 할 때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그런 빗소리와 똑같이 공포를 느끼실 정도였대요. 근데 희한한 게 매번 외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비가 내렸대요. 장마철도 아닌데 며칠째 비가 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돌순이는 한올 수 없이 기사를 시켜서 의사를 왕진옥에 부탁을 했대요. 얼마 있다가 의사는 돌순이 집에 와서 상처 부위를 되게 정성껏 치료를 해줬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사는 자기한테 든든한 협력자이자 가장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모 내외는 아예 이 집으로 발도 못 디디게 이제 만들어놨고, 예. 뭐 혈육이긴 하지만 나보다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돌순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행동은 자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죄책감도 없어.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있어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났는데 네. 희미하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바로 누구한테 눈이 보인다고 알리지는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직원들이 모두 자기 옷을, 그러니까 메이드복이나 이런 걸 입지 않고 예? 자신의 옷이나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택의 주인의 옷을 입고 이 돌순이 공포에 질린 거죠. 소리만 들었을 때는 일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저 그냥 자신이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체는 달랐던 거죠. 아까 가정부 손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냥 뭐 아무 소리도 안 났다라고 가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뭐였냐면 음식을 하면서 발바닥 각질을 뜯어가지고 각질을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각질을 뜯는 소리, 극극극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였던 거죠. 근데 이 돌순이는 그걸 빤히 보면서 안 보이는 척을 해야 했고, 그 먹은 이유가 섣불리 뭔가를 했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전화도 되지 않고 외부로 소통이 이제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탈출 타이밍을 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각질 음식을 알면서도 먹어야 한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이 음식이 질렸다는 핑계로 더는 먹지 않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 가정부가 그러면 다른 음식을 내주겠다 하는데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덜어서 주려고 하다가 입안에 놓고 막 씹은 다음에 접시에 놓더라는 거예요. 특별식이다. 근데 이 돌순 입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저 사람 입에 있던 거를 이 접시에 놓고 특별식이라고. 근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줄 알고 있으니까 들키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대요. 근데 그 가정부가 항상 걸어갈 때 났던 소리, 착착착 하던 났던 소리가 자신의 엄마가 생전에 즐겨 차던 목걸이와 팔찌, 장신구 이런 거였대요. 근데 그걸 온몸에 다 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순이는 되도록이면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만 생활을 하기로 했대요.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야지만 피해가 덜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음식을 버려도 되니까. 먹는 척 하다가 버려도 되니까. 근데 방 안에 우두커니 있을 때 밖에서 약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안 못 보는 연기를 하면서 거실로 나갔대요. 거기에는 도우미, 집사, 기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먹고 속삭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간간히 숨죽여 웃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는 그들만의 막 패션 쇼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자기 옷을 막 입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끔찍하고 괴기스러웠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가 없었대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추계하고플 때는 방문을 소리나게 세게 닫으면 네. 그 행동들을 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어딘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돌순이가 외출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는 나갈 채비를 하고 이제 현관으로 탁 나왔는데 밖에서 막 비가 오더래요. 그럼 이제 자기가 또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게 비가 아니고 기사가 이 돌순이가 나오려고 하면 물옷으로 비처럼 뿌려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장마철이 아닌데도 외출을 할 때마다 비가 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뚫고 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기괴한 행동들이 그 트라우마에 더 플러스가 돼서 네.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더 크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돌순이를 감시하면서 자기를 여기에 감금하고 온갖 부자놀이를 하고 심지어 장신구들을 팔아서 입속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곳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제 돌순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그 의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고모한테 부탁을 해봤자 고모도 결국에는 입속을 챙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매주 이제 그 의사만 오길 기다리면서 점점 이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다정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의사가 결국에는 이제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남자에게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재산 보고 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네. 일단은 내가 이렇게 자주 와서 소통을 할 테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라. 내가 최대한 와서 내가 해결을 하겠다. 너무 고맙잖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돌순이는 결국 그 남자를 믿고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자기가 치력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우미가 방으로 탁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가사 도우미가 그 의사한테 음식을 입안에 넣어주면서 둘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되게 비웃는 행동을 하더래요. 결국엔 그 의사도 그들하고 한패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돌순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하려던 말을 멈추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대요. 네. 돌순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사를 이제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 멀리하는 그 돌순이를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이 돌순이를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얘 보이는 거 아니야? 시력 찾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을 정말 눈앞까지 들이밀더래요. 그 밖에 이제 확인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끔찍했대요. 예. 압정이 있는데도 밟으며 지나가야 했고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머리를 부딪혀야 했고 뜨거운 음식을 몸에 엎지른 건 다반사였대요. 최대한 맹인임을 연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대는 안 되겠다. 이들을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돌순이가 관찰력이 되게 좋았대요. 자기가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한 습관들을 되게 잘 파악을 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무슨 경영학을 해라고 했는데 이 돌순이는 화학 계통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 약품에 대한 지식이 좀 많았었대요. 그리고 뭐 심리 쪽은 뭐 직접적으로 대학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뭐 독학이나 뭐 공부를 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책 속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습관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구절이 생각나길래 그걸 좀 역이용하기로 했대요. 예. 집사는 안약이나 점안액을 넣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돌순이가 한 행동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가 즐겨 피우던 전자담배 있잖아요. 거기에 액상과 이 안약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을. 그러니까 이 집사는 습관적으로 안약을 넣는 사람이니까 집사가 결국엔 실명을 했대요. 눈에다가 전자담배 액상을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가정부부니까 가사 도우미는 습관이 나무 숟가락을 항상 물에 담궈놨다가 간을 보기 전에 입을 한번 빤 다음에 음식의 간을 보는 습관이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에는 물과 뭘로 바꿔놨냐면 메탄올 84% 그걸로 바꿔놨대요. 도우미도 결국에는 그 습관에 의해서 눈이 멀었대요. 숟가락을 빠는 그 습관이 있으니까 메탄올은 그렇게 하면 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원사는 정원 관리하면서 갈증이 나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대요. 돌순이는 그거랑 제초제
랑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서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기사도 한패였으니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이었대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반대형 온열팩을 쓰고 차에서 낮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이제 기사 행동을 눈여겨봤던 돌순이는 정원에서 잡은 장수 말벌의 독을 빼서 안대에다가 발랐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독에 의해서 그 기사도 실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의사, 같은 한패인 의사한테는 어떠한 해를 가하지는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생명에 위태롭지 않을 만큼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같이 의사도 실명을 시키고 싶지만 근데 아직까지 자신이 의사를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보인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돌순이는 의사와 연인처럼 연인을 흉내내면서 와인을 마시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탁 마시면서 이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신은 오래전부터 눈이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은 와인에는 메탄올이 섞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뉘우친다면 나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해독제인 에탄올을 주겠다. 에탄올이 해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메탄올을 해독시키려면 에탄올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남자는 이제 미친놈처럼 날뛰면서 용서는 빌지 않고 그 돌순이가 들고 있는 에탄올을 무력으로 뺏어서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애당초 에탄올은 없었대요. 와인은 그냥 정상적인 와인이었고 에탄올 병에 든 게 메탄올이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거죠, 이 남자를. 근데 이 의사도 결국 실명을 했대요. 그리고 이 돌순이는 모두를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예. 하지만 너네들도 죄인 아니냐. 이게 만약 공론화가 돼서 처벌을 받는다면 너네들은 눈 감은 채로 교도소에서 고통을 겪을 거다. 하지만 나는 재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 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그냥 이 실명을 받아들이고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날 이후에 모두가 그 집에서 나갔대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대요, 자기한테는. 근데 이게 일상을 혼자 뭐 눈이 보이곤 하지만 혼자 대저택을 관리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 그 돌순이는 새로운 직원들을 뽑기로 했대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선글라스를 항상 썼대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의 진실성을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잘 대하려고 했지만 이게 본성은 어디를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그냥 자신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나 말투가 있으면 그런 느낌만 들면 가차없이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순이의 가사도우미를 몇 번씩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검증이 돼서 이제 잘 쓴다. 가사도우미는 항상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명을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보내고 했대. 그래서 이제 내가 누님 참 너무 굴곡이 큰 삶 사셨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이 누님이 진짜 내가 아끼는 와인 하나 있는데 한잔 할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이 날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이분한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집중도 했거니와 듣다 보니까 되게 제가 예의 발라지더라고요. 혹시나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와인을 누구한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사도우미가 와인을 갖다 주고 이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럼 저분은 뭐 이미 검증이 다 된 분인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검증됐지. 검증이 안 되고는 어떻게 옆에 수족처럼 붙여서 쓸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가사도우미가 그 카페에 여종업원이라고. 맞선 봤을 때 카페에 여종업원 때문에 그 하대에 썼잖아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황산 테러를 당하는 그 시간대에 여종업원이 그 카페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황산 테러 한 사람이 그 카페 여직원이에요?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한테 그렇게 험한 일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직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이미 나한테 내가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한 상황에서 나한테 뭐 또 해를 가하겠냐. 그리고 나는 될 수 있으면 쟤한테는 잘해준다. 근데 제가 또 돌순이가 눈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유사한 일을 벌였을 때 난 제 눈을 멀게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발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진면모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사람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으니까 오히려 난 제 은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돌순이 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이게 로베를 깨워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뒷얘기를 더 듣고 싶더라고요. 어떡하지 더 들어. 너무 깊이 알려고 하나 또 깊이 알려고 하면 또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제가 나오면서 정말 제가 치졸한 방법을 썼는데 저 거의 절하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통 다음에 뵙게 하고서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나왔는데 거의 절하듯이 바닥에 엎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뒤통수에서 웃는 그 목소리가, 그 웃음소리가 정말 살기와 소름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베를 데리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일정을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막 되게 무서웠다 하는데 한국에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이렇게 빨래방만 가면 그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그 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할 건가. 정말 뭐 온화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대처를 할 것인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아마 그녀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야, 네. 진짜로 네.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모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 말일까? 아니면 와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 그러면 중간에 보통 그 얘기가 흐름이 끊기고 이렇게 맥락이 끊기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예. 회상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도 아니었고 회상한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할 때 항상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죄를 져도 죄가 안 되고 죄를 안 져도 죄가 되는 게 인간사라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도 아니고 그냥 서로가 가해자 서로가 피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모모님께서 정말 어떻게 또 이런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모모님이니까 이런 이야기 또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일단은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언제 어디에나 있듯이 나 저거를 믿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